문제부터 풀겠습니다. 자, 복습 기출 문제. 일단 혹시 몰라서 뒤에 지금 정답 및 해설은 달아놨거든요.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정답 및 해설은 달아놨으니까 지난주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지난주 어떤 거였냐면 행정했어요. 행정. 행정학이란 무엇인가. 그쵸?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잠시 이야기해 보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행정은 체협의적으로 행정부 조직과 공무원 활동에 대한 것이다. 맞다고 그랬죠. 다음, 행정은 공공서비스 생산, 공급, 분배를 통해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국민의 삶을 증대하고자 한다. 맞죠? 행정의 활동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행정 활동은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독점한다. 느낌이 딱 오죠? 그쵸? 최근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거버넌스라 그래서 민간과 함께 많이 공급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물론 거기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을 보시면 되는데 정부만 공공서비스 제공한다 그건 아니죠. 요즘 많이 민영화도 이루어졌고 민간이 합동으로 이 공공서비스도 많이 제공하니까. 자, 그 다음 행정과 경영. 행정과 경영은 공통점과 차이점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2번에 쭉 읽어보면 문제 풀어봤겠지만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자, 답은 2번이죠. 2번에 보니까 경영은 시장 실패 가능성 등의 이유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 건 행정입니까? 경영입니까? 당연히 행정이죠. 그렇죠? 자, 우리 선생님들이 구청장이 됐어. 또는 뭐 구청의 국장이 됐어. 그럼 자기 조카가 막 시험 봐서 공무원이 됐으면 그 조카를 과장시키거나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사기업에서는 어때요? 삼성에서는 이재용 씨 같은 경우 바로 그렇죠. 부회장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법적인 규제를 많이 받는 것보다 행정이다. 3번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유사성이냐 아니냐 이건 몇 번하고 관련돼 있어요. 6번과 관련돼 있죠. 6번 정치와 경영에서 공통점. 그래서 정치와 경영 아닌데 행정과 경영인데 미안해요. 거기 제가 문제를 내면서 잘못 냈네.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 해서 거기 있는 것처럼 청킹에 보면 협관, 모기, 관봉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공통점이 아닌 거, 유사성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면 이 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렇죠? 그래서 자, 유사성은 이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음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 건 누굽니까? 행정. 경영은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지는 않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3번에 1번은 관리, 협관에서 관리 기술, 이건 공통점이고 3번에 있는 것처럼 관료제, 이것도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4번에 전부 다 의사결정행위다, 이것도 공통점이죠. 4번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원론이냐 이론론이냐, 정치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에는 몇 번? 정답이 몇 번? 1번. 정당정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한 게 이원론이고, 자, 정치행정, 정치행정은 같다고 보는 정치행정 이론론은
5번에 보는 것 같이, 자, 옳지 않는 것 5번에 나왔는데,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의 답, 거기 있는 것처럼 5번. 행정에 있어서 전략과 능률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건 이 정치행정 이원론이었죠. 다음 6번, 공통점 청킹하기, 협관, 모기, 관봉. 7번, 행정국가. 자, 우리 행정국가는 언제 나왔습니까? 행정국가? 행정국가가 나온 거, 그렇죠. 경제공항으로, 자, 행정국가가 나왔다고 그랬죠. 경제공항. 그래서 행정국가는 거대 정부 현상 맞고, 입법부, 사법부보다는 행정부 중심의 국가 맞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뿐만 아니라 자, 정책 결정에도 주도적 역할 맞죠? 정치행정 이원론 입장이 아니라 이론론 입장이고, 그쵸? 그래서 4번. 8번. 자, 존슨 대통령의 그레이트 소사이티 프로그램은 언제 나온 겁니까? 60년대. 여러분, 신행정 할 때 나오는 거고,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경제공황 때 1930년대 나온 거죠. 둘 다 국가가 어떤 국가를 원했어요? 거대 국가죠. 행정국가. 그래서 거기에 공통적 의미는 하고 물어보면 2번. 그쵸? 자, 그 다음 9번.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4번이죠. 4번. 그 다음 10번은 풀이를 좀 잘 보시기 바라고, 군노는, 4번에 있는 군노는, 자, 이 정치행정 이원론이니까 4번만 맞고, 1번의 윌슨은 행정의연구에서 정치행정의 유사성이 아니라 차이점을 강조했었죠. 사이먼 같은 사람은, 자, 가치 중립을 강조하죠. 정치적 요인 빼고 가치 중립을 강조했고, 애플비는 정치행정 이론론 입장이죠. 자, 지난주에 좀 했었던 거니까 보시면, 자, 지난주에 했었던 것들을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살짝 좀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매핑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매핑 오늘 알아드린 거. 네, 네. 우리 심 안 갖고 계시나? 어저께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거기 보니까 뭐 행정의 기초 이해에서 지난주에 행정의 기초 이해를 해서 거기서 어떤 거 봤습니까? 행정의 정의를 봤죠. 그래서 광의, 협의, 최근의 관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광의로 보면 경영이나 행정이나 같이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리성을 지닌 인간의 협동적 노력, 이게 행정이다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행정을 할 때 공행정, 사행정 이런 식으로 해서, 공행정은 공공 영역에서,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공적 영역이니까 여기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이 공행정이고, 사행정은 말 그대로 사적인 기업 같은 데 운영하는 게 사행정이겠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는 포함 안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크게 보면 공행정, 사행정에서 다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행정,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공행정도 어떤 조직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협동적으로 노력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구청만 가도 어때? 구청에도 어떤 구청의 목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노력해야 하네요.
서로 협력해 가면서 노력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사행정. 우리가 현대 한번 가봅시다. 현대 가봐도 거기 있는 현대에 있는 직원들이 현대의 목표, 현대이라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동적으로 노력하죠. 그래서 행정이 뭐냐 이렇게 크게 보면 그냥보다 협동적 노력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적 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협의로 보면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행정이라고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을 다른 말로 하면 정부 관료제 이렇게 표현해요. 그 공공기관의 조직들을 정부 관료제. 그럼 정부 관료제에서 누가? 공무원들이. 그렇죠? 하는 협동적 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협의로는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최근의 관점에서는 이 행정이 보통은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단체들 요즘 많이 참여해요, 안 해요? 참여하죠. 그럼 행정 개념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겠죠. 동네는 국가를 전제로 했는데 요즘은 뭘까지 포함해서 시민사회와 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 정의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행정의 특징은 한 번쯤 나중에 보면 되는 거고 큰 논점은 아니고, 행정과 정치 및 경영, 그렇죠? 행정하고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행정을 알려면 뭘 알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회과학에서는 A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A하고 굉장히 유사한 B하고 비교해 가면서 하거나, 또는 A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거하고 비교해 가면서 했을 때 A가 명확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행정이 뭘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 행정이 뭐냐고 이야기할 때는 일단 정치하고 행정은 굉장히, 종래에는 행정이 정치 속에 있었으니까 행정이 뭐냐고 알려면 정치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정치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되는데, 정치하고 분리됐다는 견해하고 정치하고 분리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다 그랬어? 정치하면 누가? 정치인,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의사결정이죠.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결정하는 거. 일반적으로, 아주 그냥, 순수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행정하면 이제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우리가 여기 인천 시청이라든가 여기 미추홀 구멍 가도 공무원들 많이 있죠. 그럼 공무원들이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기로 결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자,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들 복지 부분에 대해서 얼마씩 제공한다, 또는 매주 방문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사람들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겠죠, 위에서는. 그렇죠? 노인 복지에 대해서 얼마 떼줄 거니까 복지를 해라.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자세히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집행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옛날에는 이 모든 행위를 그냥 정치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정치.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렇게 정치에 묶었는데, 미국에서 뭐가 나타나? 이걸 분리하려는 노력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윌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걸 분리하려고 한단 말이야. 네? 그런데 여전히 이걸 분리했을 때의 문제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야, 또 정치하고 행정은 분리할 수 없어, 이런 논의들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의는 어디 역사하고 굉장히 가깝겠어. 이건 미국 말 그대로 정치사, 미국의 정치, 이거하고 굉장히 역사하고 관련돼 있다. 그래서 자, 지난주에 했던 걸 간단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그렇죠?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역관주의를 실시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미국은 아시다시피 동부에서가 발달했습니까? 서부가 먼저 발달했습니까? 당연히 동부가 먼저 발달했죠. 그렇죠? 여기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단거리예요. 태평양으로 왔으면 날랐겠죠. 아마 못 갔겠죠. 그래서 이게 대서양이 단거리라 이쪽으로 가서 동부에서 개척하다가 영토를 막 넓히는 과정 속에서 금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금광을 찾으러. 금광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서부로 갑니다. 서부. 거기서 카우보이들 나오고 총잡이들 나오고 그러죠. 자, 원래는 이제 미국이 독립해서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주로 동부 쪽에 있는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에서, 그러니까 조금 교양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관직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존슨 대통령이 여기 이제 서부 출신이야, 또 서부 출신. 근데 서부 출신이면서도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쪽에 지원을 받아서 대통령이 돼버려. 근데 이 사람들은 관직을 뭐 했단 말이에요? 맡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의 도움으로 됐어? 여기 도움으로 됐으니까, 야, 이 공직은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의 전리품이야. 우리가 전쟁하고 나면 이기면 전리품 많이 가져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공직은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이 전리품이니까 내가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근데 서부 사람들 많이 임명할게. 이렇게 해서 공직을 전리품으로 만드는 게 역관주의라고 그럽니다. 역관이란 뜻이 한자로 역관이나 영어로는 스포일 시스템인데 이게 역관이란 뜻이에요. 전리품. 그래서 공직을 전리품처럼 하다 보니까 많이 매간매직이 많습니다. 쉽게 해서 선거 때 이런 거 지금도 남았잖아. 솔직히 선거 때 내가 도와줄 거니까 나 뭐 시켜줘. 그렇죠? 이게 이제 드러난 게 세필드 대통령이라고, 그 대통령이 이 선거 운동하면서 그때 계속 역관주였으니까 이름을 암살자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를 도와주면서 나 외교관 시켜주라. 나 안 시켜줘 버려. 그러니까 화나서 총으로 쏴버린 거야, 대통령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 폐해도 많이 나왔고 매간매직도 많이 나왔고 했다가 대통령까지 죽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실적주의를 합니다. 실력과 능력에 의해서 공직을 임용해야 된다. 역관 정당의 어떤 정당원이었냐에 따라서 임명되는 게 아니라 실적에 의해서 임명돼야 된다. 이게 실적주의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면서 정당에 의해서는 정치였어. 여기서부터 서서히 뭐하고 분리돼야 이 말이 성립되겠어. 정치하고 행정은 다르다고 말해야 실적주의가 정립될 수 있겠죠. 정치하고 행정이 같다 그러면 당연히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정당에 따라서 공직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있었다? 정치에서 행정을 분리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여기에 윌슨 자결주의를 주장했던 윌슨이라는 그때 당시에는 학자였습니다.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행정학 연구라는 책을 쓰면서 논문을 쓰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돼요? 행정학의 아버지죠, 아버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행정학이 쭉 정립된다. 이게 1883년 이후. 윌슨은 그 뒤에 논문을 썼지만 어쨌든 이런
1883년 펜돌턴법이 만들어지면서 실적주의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930년대까지는 뭐 어떤 것은 분리돼야 된다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겠어. 정치와 행정은 분리돼야 된다는 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잘 봐두시면 여기까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정치는 뭐고 행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치는 뭡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것. 행정은 뭡니까? 이걸 집행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정하는 건 정치인 몫이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건지는 이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공무원들은 어디에 관여해서는 안 되겠어? 정책 결정 기능에 관여해서는 안 돼. 어떤 걸 할 것인가. 그렇죠? 이 자리를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관여하지 말고 위에서 결정하면 집행만 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집행이야, 집행. 쉽게 해서 이게 목표라면 이건 수단이죠. 수단에서 제일 미덕이 뭐라 그랬어? 능률적인 거, 효율적인 거. 뭘 정해진 걸 하려고 할 때 가장 쉽게, 비용 적게 들여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미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능률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능률성에 대해서. 여기서 일어났던 많은 무슨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능률성을 확보하기. 어떻게 하면 능률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러다가 1930년대를 넘어서면 1930년대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29년도에. 1929년도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금 이제 줄이겠습니다. 1929년, 1883년 이렇게 써놓고 29년도에 경제공황이 옵니다. 경제공황이 오다 보니까 이제 이 29년의 경제공황으로 경제가 어떻게 돼? 국가가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않고, 그쵸? 거의 이 어디에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경제공황이 옵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아침에 문제가 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딜 정책 실시해서 아시다시피 유효 수요 창출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이제 행정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정치인들이 이렇게 반기했다가 그냥 놔뒀다가 뭐가 되니까 공황까지 와버리니까 관료들도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하는데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온 걸 우리가 무슨 국가라고 합니까? 오늘 시험에도 나왔던 문제 풀었던 행정국가. 이제 정부가 좀 더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뭘 극복해야 된다? 경제공황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공황 상황을 어땠다 그랬어요? 실업자들이 거리에 만연했다 그랬죠? 불황이 오니까 누군가 좀 불황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어때요? 시장은 자기 이속만 차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가 돼요? 그렇죠. 차라리 물건이 안 팔리니까 파산할 수밖에 없겠죠. 파산하면 더 뭐하는 사람? 그렇죠. 여기 실직자들이 늘어나니까 더 구매력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거리에는 무엇밖에 없다. 실직자밖에 없었다. 그래서 뉴딜 정책으로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하면서 공공근로요. 돈을 줬어, 돈. 실직자들에게 뭐 해라고? 수요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유효수요 이론이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경제가 살아났고, 그래서 이런 행정국가가 나왔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려고 그래서, 아니면 정치와 행정은 같다고 생각했어. 행정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이런 30년대 논의가 이론적으로는 1940년대 와서 또 부딪히죠. 너무 이제 아까
행정의 독자성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행정하고 정치가 아주 경계가 모호해져 버렸죠. 그래서 다시 뭘 찾으려고 한다? 행정의 독자성, 과학성을 찾으려고 해서 사이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행정학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윌슨, 사이몬 이런 사람도 굉장히 행정학의 독자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유명한 사람 되겠죠. 행태주의라고 그래서 행태주의, 말 그대로 어떤 거, 그렇죠. 행정의 과학화를 하려고, 행정학을 과학화하려고 합니다. 이건 뒤에 또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행정이 될 수 있으면, 물론 정책 결정을 일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결정 기능 한다는 거 없는 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여야 된다. 행정의 독자성을 위해서 개입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사이몬에서 주장되는 거죠. 그러다가 1960년대가 오면 뭐가 된다고요? 196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베트남 전쟁하고 그다음 그렇죠. 흑인폭동. 흑인폭동은 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흑백 간, 흑인과 백인 간 빈부격차가 너무 크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전혀 정치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 별로 관여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오늘 시험 문제에서 어떤 대통령 나왔어요? 앞에 존슨 대통령의 그레이트 소사이티, 그쵸? 자, 그레이트 소사이티가 나오고, 자, 그게 어떤 운동이냐면, 물론 흑인폭동, 흑백인 간의 이런 걸 위해서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국가 정책이야. 대대적인 복지국가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정치가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다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정치에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실행정학이 나오고, 이때부터는 뭐가 된다 그래서 다시 정치행정 이론론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면 다음 지난주 다 한 거니까 여기까지는 정치행정보다 이원론. 여기 이제 보통 경제공학인데 여기까지는 정치행정 이론론. 행정학에서는 여기는 다시 정치행정 이원론. 여기는 다시 정치행정 이론론. 그렇죠? 그러다가 자, 우리가 78년에 물론 1차 오일 쇼크는 더 이전에 있었고 2차 오일 쇼크까지 맞으면서 정부 실패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 경제공학은 시장 실패. 그다음 여기는 이제 정부 실패. 정부가 개입하면서 훨씬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놨다고 그랬죠. 여기는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는 또는 경제적으로는 여기 1929년부터 여기 78년 여기까지는 경제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 시장 실패. 정부가 개입하니까 뭐가 되더라? 더 시장만 혼란스럽게 하더라. 제가 지난주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 지금 라면값 잡자고 라면값 얼마 이상 못 받게 막 깎아라 내려라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다음번에 라면 회사들은 야, 우리 150원씩으로 올리자. 분명히 정부가 깎으라고 할 거니까 50원만 올려도 되는데 150원 올리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깎으라 그러면 50원만 깎아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정부가 개입하면 진짜 수요 공급법이 어딘지 상당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
쉽게 말해서 정부가 이렇게 우리가 경제는 이렇게 진동폭이 너무 크면 안 돼요. 잔잔해야만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서 이렇게 서서히 인플레이션 올라가려고 그러네? 그래서 여기서 정책을 펼쳐요. 만약에 이건 너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정책을 펼쳐서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긴축 정책을 펼쳤는데 여기서는 전혀 안 나타나다가 여기서 나타나 버려요.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펼쳐서 됐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은 어디서 나타나? 여기 올라갈 때에서 나타나. 정부가 이렇게 시장이 왜곡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확 튀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니까 시장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는 정부 개입으로 정부에 있어서의 많은 비효율적 요소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부 실패가 되니까 정부 니네 다시 빠져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1978년 이후 80년대는 다시 어떤 거?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이 정치행정 이원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시험 문제 나왔던 공공선택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공공선택론이 나온다. 그러다가 소위 공공선택론자들은 정부는 빠지고 시장은 누구에게 맡겨라. 그냥 시장에 맡겨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는데 이 신자유주의가 언제 종언을 구한다고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건, 그렇죠? 리먼 사건 때 여기서 많이 종언을 구한다면 이 말을 조금만 설명할게요. 이건 몰라도 되는데 경제적으로 몰라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신자유주의니까 다시 정부 빠져라 그러니까 빠져라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많이 푼단 말이에요. 여기서 1930년대 이걸 정부가 개입하면서 만들어놨어. 이 상업은행하고 우리가 일반 은행들 있죠. 근데 상업은행은 투자를 못하게 만들었어.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은 일반인을 상대합니까? 중소기업을 상대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반 상대 안 해요. 그냥 중소기업을 상대해요, 보통은. 근데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기업 상대하는 데서는 투자를 못하게 만들어놨어. 금지시켰어. 근데 여기서는 다 풀어버린 거야. 모든 걸 다 푸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면 이제 이 사람들도 투자를 하는 거야. 투자가 서서히 투기가 되는데 어떤 거냐면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금리를 미국에서 올리면 집값이 떨어져야 돼요. 당연히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내가 모은다면 빌린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무조건 뭐 한다. 저 사람이 조금 부실하다 하더라도 계속 대출해 주는 거야. 집값 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올라 버리니까 계속해서 뭐 할 수 있어? 대출을 더 해줘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데 이제 그걸 뭘 몰라 이런 너무 규제를 푼 문제도 있지만 이제 중국이 등장한 거야. 중국이 계속해서 사들여 미국 거. 그러니까 금리는 오르는데 집값이 막 오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다가 어때? 한꺼번에 꺼져버리면 하나가 부도가 나버리면 하나 못 막으면 이게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보증을 서서 만든 거거든요. 보증을 서서. 그러니까 계속 대출해주면 자기가 은행이 돈 벌잖아. 계속 왜냐면 이자가 있으니까. 근데 또 안심해. 왜? 집값은 올라가니까. 내가 이 담보를 받고 있는 건물이 올라가는데, 아니, 100만 원일 때 80만 원 꽂았으면, 이게 200만 원 올라가면 내가 160만 원 꽂아도 되겠죠? 그럼 나는 이자잖아. 계속 이자 받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여기서 하나 못 내면 어때? 부도나면 어때? 연쇄적으로 다 부도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계 민폐를 끼쳤던 게 2008년이에요. 2008년. 세계 이 금융시장에 한마디로 공황이 와버렸어요. 여기는 실물시장이 공황이라면 여기 경제 금융시장이 공황인데 이것도 뭐 때문이냐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모든 걸 규제를 풀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뭔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너무 풀어놓으면 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다시 어떤 건 이때 정부 실패 당시로 실시했던 신자유 정책 또는 이런 공공선택론적인 주장들은 프리드만의 이런 주장들은 다 종언했다고 보통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끝났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다시 뭐가 되겠어? 자, 봐봐. 여기는 정치행정 이원론이었겠죠. 다시 뭐가 되겠어? 정치행정 이론론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은 여전히 지금도 정치 행정이 분리된다는 입장도 있고 뭐 한다는 입장도 있고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행정의 독자성을 좀 찾아본다면 정치는 뭐 하는 거고 정책을 결정하는 거고 행정은 집행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정책적인 요소,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정책적 요소가 있으니까 행정학에도 아주 핵심 과목으로 정책학이라는 게 들어오게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다음 또 하나 구분해야 될 게 이 행정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만약에 행정이 어떤 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라면 집행하는 거라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행정에서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겠죠.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그래서 행정하고 뭐하고 구분하는 게 하나의 논점이 되겠어. 경영하고. 그렇죠? 그래서 행정과 경영이 어떤 게 공통점이고 어떤 게 차이점인지를 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과 경영에 대해서도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것처럼 행정과 정치 그리고 행정과 경영인데 또 정치와 경영이라고 그랬네. 행정과 경영은 대비적으로 상호 연결된다. 그러니까 자 봐봐요.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 이원론의 입장에서는 정치는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은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경영과 행정 큰 차이가 없어져 버리죠. 행정은 뭐하냐? 결정된 걸 뭐하는 거?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의 경영이랑 똑같죠. 사기업 운영하는 거랑. 그렇게 돼서 정치행정 이원론은 다른 말로 행정, 경영, 이론론이 되겠고 행정 그걸 이런 말은 잘 안 쓴다고 그랬죠. 그냥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이 강조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정치와 행정이 이론론의 시기에서는 당연히 행정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경영은 권력을 갖는 거 아니잖아. 정책 결정한다는 것은 권력을 갖는다는 의미니까. 그렇죠? 따라서 일단은 정치 행정부가 될 수 있겠다. 이원론이 되겠고, 미안해. 정치 행정. 행정 경영 이원론이 되겠고, 이때는 차이점을 강조하는 시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와 현대 행정의 진화 과정, 방금 설명한 것까지를 했어요. 진화 과정. 그래서 미국 행정학의 발달까지 지난주에 봤었고,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좀 보려고 그래. 행정에서 최대 논점이 방금 뭐였어? 정치행정 이론론이냐 이원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경영하고 행정 관계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렇지만 정치하고 행정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봅시다. 오늘 할 것은 시장 실패하고 무슨 실패? 정부 실패. 자, 우리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겪어보면 1929년 뭐가 왔다 그랬어요? 경제공황이 왔죠. 그렇죠? 경제공황은 다른 말로 뭐가 왔다는 거야? 시장에 맡겨놨는데 제대로 안 돌아갔죠. 그래서 시장 실패.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나왔다 그랬어? 행정국가가 나왔고 정치행정 이론론이 나왔다 그랬죠. 그럼 왜 시장 실패가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시장 실패가 일어나서 정부가 또는 정치가 개입해야 되는지 시장에. 그렇죠? 그다음 여기 우리가 1978년 2차, 그 전에 1차였고 석유 파동으로 뭐가 일어났어? 정부 실패가 일어났어. 그럼 왜 정부 실패가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행정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쉽게 해서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행정학은 국가에 관계된 거잖아. 국가가 하는 일이잖아. 정치와 조금 분리될 수 있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국가가 공공기관이 하는 게 행정이잖아.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왜 행정이 나왔다고 그랬어? 행정이 왜 나왔다고 그랬어? 그렇죠. 행정이 왜 이 사기업 말고 이 공공기관, 시청이라든가 구청이 왜 나왔느냐? 이걸 이야기할 때 왜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할 때 A, B, C, D가 살고 있는데 여기다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할 때 A, B, C만 찬성하고 D는 찬성 안 했을 때, 그래서 A, B, C가 각출해서 가로등을 세웠을 때 D를 배제할 수 있어 없어? D가 못 하죠. 그러니까 이 가로등이 여기 또 필요한데 이때 가로등 설치하기 돈 내라 그러면 누구도 돈 안 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정말 캄캄한 데 살겠죠. 그건 마찬가지, 뭣도 마찬가지라 그랬어. 국방. 군대 안 가도 우리가 너무 밑에다 그래. 어떤 남들이 욕하겠는데. 군대 안 가도 우리가 뭐 했어? 국방의 혜택을 누리죠. 그럼 될 수 있으면 군대 가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래서 국가가 뭐 해야 되겠어? 이런 서비스는 국민들에게 뭘 걷어서, 강제로 세금을 걷어서 이걸 삼성에다 맡겨놓는 겁니다. 안 되겠죠? 국가기관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국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청에서 가로등 사업 같은 거 다 해서 가로등을 세워줘야, 그럼 물론 세금으로 걷죠. 세금 걷어서 가로등을 설치해줘야 되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보다, 그렇죠. 정부고 국가기관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왜 시장 실패가 일어나서 시장에, 여기서는 당연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공공 서비스도 제공하고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어떻게 정부 실패가 있었으니까 국가 개입은 최소로 줄여라. 꼭 필요한 것만 해라. 국방 같은 건 민간에게 못 맡기니까 이런 필수적인 것만 하고 니네들 다시 빠져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걸 오늘 알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시장 실패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거기 보니까 오늘 주요 쟁점 20페이지 보니까 시장 실패라는 건 어떤 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고요? 4번에 있네요.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가?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자, 시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파레토 체적 혹시 들어봤어요? 선생님들? 파레토 체적? 그냥 그런 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거. 사회가 모든 사회가 가장 뭐 하는 거. 모두 다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는 가장 그런 지점을 말해. 그러니까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이건 표로 그래프로 봐도 됩니다. 그래프로 봐도 되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면서 하면 더 잘 나올 거니까. 그래서 자 나중에 이건 좀 설명하겠습니다. 바이버와 비닝의 시장 실패 발생 위험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이것 좀 알면 되겠죠. 자, 시장 실패는 사회가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건 뒤에서 조금 이야기 들으면 설명드릴 수 있고, 그럴 때 먼저 공공재가 있을 때, 제일 먼저 공공재가 있을 때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재에 대해서 공공재가 뭐냐? 공공재가 뭐냐부터 이야기하면 금방 알겠죠? 공공재는 어떤 걸 공공재라고 그런다고? 비배제성, 그다음 비경합성을 갖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공공재를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치? 조금 이거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비경합성 또는 비배제성은 아까 배제성은 그렇죠? 어떤 것에 대해서? 자,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까 가로등은 대표적으로 어땠어? 가로등은 돈 안 낸 A, B, C, D 중에 D를 배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런 것들을 비배제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공유지에 있는 하천 같은 데 이용하는 거 우리 배제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것도 비배제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제할 수 없는 거. 자, 공기 들여 마시는 거 우리 배제할 수 있어 없어? 돈 안 냈다고 공기 못 마시게 하면 다 죽죠. 국방은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의 혜택. 우리 선생님 세금 안 냈어. 치안의 혜택 배제할 수 있어 없어? 치안. 경찰서 있으면 당연히 거기 받는 거지. 그걸 어떻게 배제해? 이게 배제성이라는 의미를 좀 알겠죠 이제? 경합성은 뭐냐면 경합성은 말 그대로 누가 그 재화를 소비한다 그래서 그 재화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어떤 사람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숨 쉬고 있죠? 선생님한테 영향을 줍니까? 그런데 사과를 봅시다. 지금 사과 팔려고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우리 선생님 재벌이라 거기를 그냥 매점매석이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 제사 지내야 되는데. 추석인데. 영향받죠, 사과 같은 경우. 그쵸? 아니, 사과 5개 있을 때 제가 다 먹어버리면 못 먹잖아. 근데 공기, 내가 다 먹는다 그래서 다 먹을 수도 없지만 배제 왔습니까? 아니, 그럼 국방 봅시다, 국방. 선생님 국방의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국방 혜택을 못 받냐? 그건 아니죠. 선생님 치안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선생님 치안 혜택을 못 받냐? 그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 경합성이라고 그래요, 경합성. 그러니까 아까 대표적으로 이 가로등도 경합성이 있어 없어요? A라는 사람이 이거 이용한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이용할 때 문제가 있느냐? 그런 거 아니죠?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재라 그래요. 공공재. 그러면 딱 봐도 공공재는 어떻게 되겠어요? 딱 봐도 공공재는 거기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당연히 과수 생산되죠. 그렇죠?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가로등 같은 거 그냥 시장에 맡겼다 그래봐요. 여기 국가 개입 않고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가로등 세워. 그러면 가로등이 몇 개나 세워질까요? 전부 다들 뭐 무임승차 누구 한번 좀 세워봐. 그럼 되잖아. 자기 이용은 나오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무임승차라고 그래요. 자기 돈 안 내고도 사용하는 걸 무임승차라고 그러는데, 그런 무임승차가 많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번 보니까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면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과소 공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군대 가는 것도 자율로 맡겨봐. 군대 그래. 가고 싶은 사람 가봐. 그럼 갈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강제 그런 것도 없어. 국가가 개입 안 해. 그냥 가고 싶은 사람 가. 그럼 아마 거의 안 갈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과소 공급될 수밖에 없거나 아예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공공재라는 게 존재한다는 자체는 시장. 그래서 국가가 개입 안 하니까 방금 시장이 실패해 버렸죠. 자, 이 시장 실패라는 게 이런 거야. 여기 가로등이 딱 150개 있어야 사회적으로 최적이야. 가장 좋아. 최적의 공급이야. 너무 많은 것도 필요 없고 여기에 딱 사람들 다니기 딱 좋은 게 150개야. 200개 나오면 너무 그건 과한 거고 필요 없는 거고, 이게 딱 적합해. 이게 파르트 최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과연 150개만 세워지겠어? 아니면 50개 정도 세워지겠어? 아니면 아예 안 세워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건 당연히 시장이 그대로 놔두면 뭐가 일어난다? 실패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시장 실패라고 부른다. 이해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외부성 효과예요. 외부성 효과. 외부성 효과는 어떤 거? 시장에 그대로 두면 외부성 때문에 과소나 이 과대 생산될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여기 양봉업자가 있고, 그렇죠?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 원래는 이 자기가 도움을 받고 뭐가 돼 이익이 되면 가격을 지불해야 원칙이죠. 그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사과 먹으려면 내가 사과 가격을 지불하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공급자 입장에서 그 가격만큼 받아야 되고 나는 지불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뭐겠어? 말 그대로 시장의, 그렇죠, 수요 공급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시장의 내에서 안 이루어졌을 때, 그냥 내가 이익을 받는, 내가 혜택을 받는데 불구하고 가격을 지불하지 않거나 내가 불리하는 것을 당했음에도 가격을 지불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외부성이라고 그런다. 외부성.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이 양봉업자가 있으니까 과수원이 사실은 옛날부터 과일 훨씬 더 많이 열렸단 말이에요. 없을 때보다 훨씬 많이 열렸겠죠. 왜냐면 벌이 계속해서 수정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훨씬 더 많이 열리겠죠. 근데 이 사람한테 돈 줘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긍정적 어떤 효과,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그러면
긍정적 외부 효과면 이렇게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 외부 효과는 거기 있는 것처럼 과소 생산돼. 여기 한번 표로 한번 볼까요? 거기 밑에 한번 보면 자, 거기 밑에 있는 Q2 부분 있죠? Q2가 이거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표를 알려고 할 필요는 없고 거기 22페이지 보면 2라고 되어 있죠? 밑에 수량을 봐봐. 이 Q2가 여기가 이제 적정, 사회적으로 가장 적정 생산량인데 이것보다는 더 적게 생산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거기에 대해서 뭐가 없으니까 외부성 때문에 가격 지불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만약에 우리가 뭐가 되면, 자, 한번 봅시다. 예방주사를 내가 맞으면, 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분명히 나는 맞으면 나랑 굉장히 친한 선생님은 어떻게 되겠어? 내 혜택을 받은 거지. 그렇죠? 그다음 내가 선생님을 받음으로써 여기도 또 친한 사람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훨씬 많이 예방주사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적게 추산한단 말이에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적게 맞아도 뭐가 됩니까? 어느 정도 이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교육도 마찬가지야. 교육을 받으면 뭐예요? 훨씬 다른 기업들이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삼성이나 이런 LG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대학교까지 교육시켰어? 안 시켜놓고는 자기들이 이익만 가져간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삼성이 자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공들여서 한 12년 동안 공들여서 인재를 키웠어요. 6년 동안 뭐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 합시다. 근데 LG가 내가 2배 줄게, 1.5배 줄게, 우리한테 와. 그럼 가버리겠죠. 여기 뭐야? 괜히 교육시켜서 뭐 남 좋은 일 시킬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교육을 더 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국가가 개입 안 했을 때는 여러 회사들이 개입을 시켜야 되는데 뭐 한단 말이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안 시켜 그냥 남이 시켜놓고 그냥 가져오면 되니까 교육을 많이 시키겠어? 적게 시켜주겠어? 적게 시켜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건 좀 더 많이 시켜 더 발전할 수 있고 국가가 발전했으니까 더 많이 시켜야 되겠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 하면 뭐 이를테면 200군데, 300군데에서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100군데도 안 시킨단 말이야. 남 조금 시켜놓으면 모으면 되니까. 내가 조금 더 돈 더 붙여서 월급 더 붙여서 그 교육원으로 드린 비용보다 싸게 해서 모을 수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가 되면 적게 한단 말이야. 적은 몇 개의 회사만 세운단 말이야. 그럴 때는 뭘 해줘야 되겠어? 국가가 그러지 마. 너네들 뭐 할 때 교육 시키면 내가 보조금 많이 줄게. 보조금 좀 줄 거니까 너네들 다른 데 뺏어가지고 그걸 시켜놓고 어느 정도 주면 다른 데서 더 많이 줘야 당연히 뭐 하겠어. 이거 드리는데 돈 별로 안 들면 다른 데서 1.5배 뺏어가면 거기가 손해지. 1.5배나 줘야 되니까. 그쵸? 그럼 어떻게 돼 있어? 보조금 많이 우리도 할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국가가 개입 안 하면 방금처럼 과수 생산되니까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과수 생산되면 시장에 실패죠. 적정한 수보다 더 과수 생산됐잖아. 그러니까 시장에 실패. 이해됐어요?
일단 부정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염물 배출해. 오염수 공장이야. 내가 공장장인데 그 오염수 처리해서 하면 돈 많이 들어. 근데 몰래 뭐 하면 그냥 한강에 배출해버리면 돈 저기 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주로 많이 버리려고 하겠죠. 우리 쓰레기 버리는 거 한번 생각해. 길거리에 뭐 걸리면 좀 그러겠지만, 뭐, 별로, 버린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돈 확 와서 가태로 물 거라. 아니, 말고, 중요한 거 가구를 갖다 버리는 거 아니고, 이런 거, 뭐, 자기 호주머니에 뭐 조그마한 거 있으면 갖다 버려도 뭐라 그래. 벌금 안 물잖아. 돈 안 들잖아. 그런 건 뭐 하겠어? 대수수 버려버리겠죠. 그런 걸 부의 외부 효과라 그래. 시장에서 가격 지불하지 않아. 그렇죠? 내가 지금 오염수 때문에 불쾌하고 뭐 하더라도 내한테 불쾌한 가격에 대해서 가격 내한테 지불 안 한다고. 그 공장 입장에서는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대수수 많이 배출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게 왜 잘 생각해봐요. 왜 탄소세라든가 이렇게 오염에 대한 것이 나오냐면 일단 부의 외부 효과가 있어. 돈을 자기가 지불하지 않아. 몰래 버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때는 이제 생산량이 과대 생산하겠죠. 거기 우리 위에 표 봐봐, 표. 원래 거기도 위에 표 보면 부의 생산량 위에 22페이지 보면 Q2가 적정 생산량이야. 그런데 훨씬 많이 뭐 한단 말이야? 배출해버리죠. 그쵸? Q1으로. 그쵸? 그럼 이거 시장 실패 아니야? 이것도 시장 실패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개입해야 된다는 거야. 시장이 개입해서 뭐 하면 되겠어? 세금 물거나. 그쵸? 만약에 탄소 배출하려면 탄소세네 또는 오염 배출권을 갖고 오염 배출할 만큼 돈 사가. 그러면 돈 지불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많이 배출하려고 하겠어. 최소한만 자기 돈 들어가니까 배출하려고 하겠어. 최소한만 배출하려고 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데 방금 국가가 개입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건 조금만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해는 됐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일으키는 게 왜 시장 실패인지를 설명이 되죠. 여기는 외부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 외부성하고 부정적 외부성. 긍정적 외부성이 발생하면 과소 생산되고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하면 과대 생산되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하나만 더 합시다. 그냥 이어서 거기 자연독점은 왜 여기까지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장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은 세 가지입니다. 독점, 과점, 그다음 완전 경쟁. 먼저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하나인 시장. 과점 시장은 공급자입니다. 공급자로 합니다. 공급자가 소수. 우리가 여기는 이제 완전히 다수야. 다수. 그렇죠? 이게 뭘 의미냐면 독점 시장은 하나이니까 가격을 누가 결정하겠어? 공급자. 우리 지금 전기 한번 해볼까요? 전기 우리가 누가 공급합니까? 한전이죠. 다른 데가 공급합니까? 안 합니까?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죠? 한전은 한 곳에서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전이 비싸게 불렀어. 만약에 이걸 그냥 민간에 뒀다면, 민간에 다 했다면 우리는 거의 뭐
애플이나 삼성이 와서 하겠죠. 삼성이나 이런 큰 기업이 와서 하나 할 겁니다. 삼성도 못합니다. 이 정도 크기로는. 어쨌든 했다 합시다. 했다 하기로 했어. 그러면 삼성이 전기료를 엄청 올렸어. 그럼 스님 안 쓴다고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암흑세계에 살아야 되겠죠. 그럼 끊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 지하철은 삼성이 맡겼어. 뭐 요즘 지하철 꼭 독점 시장은 아닙니다. 만약에 옛날 같을 때는 독점이었겠죠. 한직 워낙 사업이 크니까. 이런 큰 사업 같은 거, 아주 큰 사업, 전기 사업 크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규모 경제가 발생해요. 규모 경제. 그래서 이런 독점 시장에서는 자기가 결정해 버리니까 굉장히 문제가 크겠죠.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독점 이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높이 하고 조금만 공급해. 많이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조금만 공급하면 그만큼 독점 이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독점 시장 거기 보셨죠? 거기 표에 봐도 24페이지 보면 자 거기 Q2까지 해야 되는데 Q1까지 해요. 독점 시장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얼마의 이득을 받아? 독점 이윤에서 거기 나와 있죠. 그만큼의 이윤을 받아요. 일반 경쟁 시장까지 뭐하면 공급을 많이 해버리면 독점 이윤이 없는데 적게 하고 높게 가격 받으면 독점 이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쌤 완전히 이 자연 독점 같은 거 규모 경제 잠깐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신발 가게가 여기 5개가 있는 마을하고 큰 신발 가게, 이 5개의 규모 일 처리하는 신발 가게 하나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비용이 어떻게 들겠어? 다 여기 이제 밤에 야간하고 순찰하려면 다들 한 명 둬야 되겠죠. 그 다음 뭐 하려고 하면 다 켜놓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뭐 비용을 사더라도 조금씩 사서 여러 번 다녀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당연히 한 번 할 거고, 여기 5명 필요할 때 2명만 넣으면 되겠죠. 이런 규모 경제가 생기면 가격을 어떻게 하겠어? 자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여기는 10만 원씩 합시다. 한 켤레. 이건 5만 원만 해도 충분히 남아. 여기 5만 원 하면 날라. 방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기 5만 원 하면 여기 회사들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여기를 따라올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이 규모 경제라고 합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비용이 절감되고 비용이 절감되니까 가격을 뭐 할 수 있어? 다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경쟁사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규모 경제입니다. 자, 이 한전 같은 경우는, 전기 같은 경우는 규모 경제 될 수 있겠죠. 어디 들어올 수 없어요, 거기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연 독점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불완전 경쟁은 조금 애매합니다. 거기 불완전 경쟁이라고 돼 있죠. 주로 과점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과점 시장. 주로 과점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불완전 경쟁. 거기 보니까 다수 공급자와 다수 수요자 존재를 전제로 하는 완전 경쟁 시장이 소수는 하나의 경쟁 체제에서 독과점 체제로 변모하거나 기술적인 이유로 인한 자연적 독점의 경우 시장 가격을 소수 또는 하나의 기업이 좌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의 기업가 좌우하게 되면 자연 독점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뭐 하는 거? 조금 거의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과점 시장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점 시장. 쉽게 해서 자, 우리 라면 이야기 나왔으니까 라면 회사 몇 개 회사예요? 우리 라면 회사, 공급 회사. 한 5개 되나요? 4-5개 되죠? 그렇죠? 이들은 뭐 하냐면 희한하게 가격 한 회사가 올리면 조금 더 또 올리고 껌도
우리 아이스크림도 어느새 많이 올랐죠. 그런데 한 시장이, 한 회사도 거기 올리는데 동조 안 하지 않아. 다 있다 보면 다 올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간에 가격에 담합을 합니다. 말 그대로 카르텔을 형성해서 담합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담합을 하게 되면 어때? 아까 있다시피 독점 현상 같은 게 일어나겠죠. 쉽게 말해서 가격을 올리고 적게 생산하면 이익이 남다고 그랬죠. 자, 우리끼리 모였어요. 우리 라면 회사 모였어요. 이번에 좀 100원씩 올리고 우리가 서로 한 사람만 올리고 다른 사람 안 올리면 뭐가 되니까 그쪽으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배반하지 맙시다. 그거 딱 한단 말이에요. 배반하게 되면 이제 자기들끼리 완전히 많이 이제 불이익을 줘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은 올라가고 생산량은 굉장히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서 적정한 생산량이 생산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이것도 시장 실패. 그래서 불안전 경제. 그 다음 이제 정보 비대칭인데 거기 하나 잘못했었음. 이거 좀 바꿔봐.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를 잘못 설명해 놨어. 서로 간에 대비돼야 돼.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는 잘못 설명해 놨어요. 역선택은 선택하는 문제, 선택하는 문제. 도덕적 해이는 선택한 후의 문제. 여기까지 설명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아주 쉽게 설명하면 슈퍼마켓에서 알바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A, B, C, D 일 때면 200만 원 6일 동안 계속하고 5시간 할 때 200만 원 요즘 안 주니까 100만 원 주겠다. 알바 와라. 그러면 A는 내가 평소에 굉장히 성실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15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B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별로 일도 못해. 80만 원만 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여기 C는 50만 원만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A는 와, 안 와? 또는 A가 왔다 하더라도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어때? A는 나는 그런 생각하겠죠. 근데 뽑으려고 하는 주인은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 없어? 어떻게 알아? 이 사람 게으르지 어쩐지 어떻게 할 거야? 얼굴 보고 할 거야? 모르겠죠. 그럼 결국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겠어? 100보다는 낮은 사람들밖에 선택 못 하겠죠. 이런 건 중고차 시장도 그리고 보험회사 같은 데도 다 그래. 사적 시장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이건.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건강한 사람이 이 돈 내고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씩 보험한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 들어가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정보가 없다면, 일단 정보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픈 사람, 내가 지금 좀 많이 아파. 그런 사람 될 수 있으면 10만 원 내지 뭐. 나중에 더 훨씬 많이 벌 건데. 내가 수술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줄 건데.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럼 누구만 가입하겠어? 누가? 아픈 사람만 가입한단 말이야. 그 다음, 이제 알바를 뽑았어. 알바를 뽑았습니다. 그냥, 이제 그 앞번 다 잊어먹고, 알바를 뽑았을 때, 알바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뒤에, 지금 1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100만 원이죠. 그냥 슬렁슬렁 해도 내가 100만 원 받죠. 자, 가끔, 그런 건 좀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 교통경찰이 가끔 조금 쉬우는 데서 쉬고 있는 거 많이 가끔은 보죠. 시골 같은 데서는. 그 사람들은 열심히 돌아다니나, 2번 돌아다니나, 어쩌나, 뭐 하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월급 나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안 해도. 그러다 보면, 이제 도덕적 해이는 뭐냐면, 뒤에, 이 계약이 체결된 뒤에 하는 것들이 도덕적 해이에요. 왜냐면 주인이 다 알바를 감시할 수 있어 없어? 없고 알바도 맡겨놓잖아요. 몇 시간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면 굳이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못하죠. 안 하죠. 그렇죠?
그다음 내가 이제 보험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어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했어. 그럼 내가 굳이 뭐 술 많이 먹어도 뭐 구할 수도 있는데 보험을 처리하면 되는데 내가 운전 조금 험하게 하더라도 보험을 처리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더 주의를 안 기울일 수도 있어 없어.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보험 회사가 그 주의 기울여서 운전하는 자들이 감시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런 도덕적 해이가 생기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 내가 100만 원 줬는데 80만 원치밖에 일 안 하는 거잖아, 나중에. 그럼 이건 시장 실패 맞죠? 그래서 이걸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해요. 비대칭은 한쪽에 정보가 많고 한쪽에 정보가 없는 거.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었나요? 시장 실패의 원인을 지금 왜 시장이 실패했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정보 비대칭까지. 자,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정보 비대칭까지 봤으니까 25페이지까지 봤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대응 방식부터 하겠습니다.